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길잡이 유튜버 갓입니다. 지난 맥주의 역사 3부 영상은 서유럽의 아버지이며 맥주 덕후로 유명한 카를로스 대제가 수도원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영주와 수도 원장을 자신의 신복으로 내려보내 그 지역을 관리하게 하여 앞마당 커먼드 센터와 같은 중계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수도원 내에 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에 힘쓰면 물론 양주장을 세워서 맥주 생산도 함께 하게 합니다. 그 당시 수도원은 정치, 종교, 학문을 모두 집대성한 곳이었습니다. 자, 맥주의 영상 4부 영상은 영국의 맥주 에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영국 브리튼은 섬나라의 지리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마실 것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벌꿀을 모아다가 바로 쉽게 만든 술, 미드를 만들어서 먹었죠. 그런데 벌꿀술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산림이 점차 훼손이 되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벌꿀술에 보리를 넣어 함께 발효시킨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예일은 이렇게 가짜 벌꿀술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 벌꿀술에 고대 영어 일로가 붙여지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에 unhopped malt liquor, 즉 홉이 첨가되지 않은 맥주가 예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15세기 영국은 허프트 비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일을 구분하여 사용하다가 18세기에서 홉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뒤로는 홉을 약하게 첨가된 맥주를 예일이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변형되게 되었습니다. 브리튼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동안 딱히 에일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를 흠모하는 로마는 와인을 숭배하고 보리로 만든 술을 천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싸구려 술이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대까지 영국에서 에일은 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 근근히 이어져 내려오게 된답니다. 자, 여기서 홉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동안 맥주가 발전하면서 맥주에는 여러가지 첨가물을 추가했는데요. 그중 그루트라고 해서 I'm Groot. I'm Groot. I'm Groot. I'm Groot. I'm Groot. I'm Groot.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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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ot. I'm Groot. I am Groot. 그루트라고 해서 선버들, 서양발톱, 생강, 로즈마리 등등 다양한 재료의 약초와 향을 섞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독특한 맥주를 만들려고 종이조각, 물고기 불에 심지어 사람의 손가락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위생 개념이 없던 중세니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던 중 736년 독일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바이에른의 지방 헬레타우에서 처음으로 홉이라는 것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홉은 처음에는 음식으로 사용되었다가 서기 1000년경 독일의 브레멘에서 맥주의 재료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홉이 맥주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언급되는 자료는 12세기 최초의 여자 수도원장이었던 헬데가르트의 약초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홉은 그루트보다 맥주의 그 쓴맛이 훨씬 더 상쾌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조업자들은 너도나도 그루트를 버리고 홉으로 맥주를 생산하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에게 훨씬 맛있는 맥주를 제공하고 자신들은 쉽게 상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긴 맥주를 팔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교회와 영주들은 그루트를 팔고 사용료를 받는 그루트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조업자들에게 홉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루트 사용료로 부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교회와 영주들은 홉이 독주라는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15세기가 되면서 홉의 맛과 효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대주교도 홉의 사용을 허가하게 되죠. 1516년 4월 23일 바이에른의 영주 빌 헤름 4세가 맥주를 주조할 때 물, 메가, 홉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되며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맥주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라고 명시된 법을 반포합니다. 맥주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법이 아닐까 하네요. 바로 맥주 순수령이죠. 맥주 순수령은 지금의 식품위생법에 해당합니다. 독일의 고품질 맥주의 시작을 알리고 수도원에 집중되어 있던 맥주에 관한 양조권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법이죠.
그런데 맥주 순수령에는 물, 메가, 홉 이외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효모가 빠졌네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효모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메가를 물에 넣고 끓여 놓으면 자연히 알아서 술을 만들어 주는 줄 알았어요. 공기 중 효모가 맥주를 발효시킨다는 건 나중에 19세기 페니실린으로 유명한 파스테로 박사가 발견한 뒤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랑비크 방식의 자연 발효로 발효시켰답니다. 효모 이야기에서 다시 맥주 순수령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순수령으로 맥주의 가격을 제한할 수 있었고요. 이 법을 어기는 양조장의 맥주는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진 속의 새창살 우리에 거두어 물에 담궈버렸다고 하네요. 이러한 맥주 순수령으로 바이에른 공화국의 맥주 품질은 향상되었으며 양조 기술의 표준화 및 조세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밀이나 호밀의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맥주 순수령은 또한 일부 도시나 그 주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던 조치를 바이에른 공국 전체에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맥주 순수령은 바이에른의 경제와 맥주 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도만 있었을까요? 맥주 순수령 그 이면의 이야기 풀어갑니다. 맥주 순수령을 공부하기 전 당시 밀을 첨가해서 만든 바이젠이 무척이나 인기가 많았는데요. 빵을 만들기에도 부족한 밀을 맥주 만드는 데 써버려서 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맥주 순수령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나 정작 바이에른 영주의 직영지인 바이에른에서만 밀맥주를 만드는 걸 허락합니다. 밀값 안정이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빌헤름 4세의 권력 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 셈이죠. 해서 밀맥주 양조장은 바이에른 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독일에서는 바이에른주의 밀맥주 양조장이 다 몰려 있습니다. 또한 맥주 순수령이 나오고 난 뒤 지역마다 특색 있던 맥주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맥주 백화점이라고 하는 벨기에에는 맥주 순수령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탓에 정말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수많은 스타일의 맥주가 존재하지만 독일에서는 특색이 있는 맥주를 찾기란 정말 어렵답니다. 자, 4부 영상 맥주 순수령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부 영상은 맥주 순수령에 의해 탄생한 둔켈과 피스너, IPA 등 맥주의 종류와 탄생의 기원, 과학기술의 발달로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맥주 산업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길잡이 유튜버 가티였고요. 5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